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UAE에 도착해 이집트와 남아공, 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UAE 대통령과 만나 방위 산업과 AI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순방에 동행하는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UAE 영공에 들어서자 UAE 전투기 넉 대가 호위 비행에 나섭니다. 국빈 방문에 따른 예우 차원입니다. 아부다비 공항에서 특사 자격으로 먼저 방문한 강훈식 비서실장과 UAE 인사들의 마중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현충원격인 와히트 알카리마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가 있는 그랜드 모스크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어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UAE가 비슷한 점이 많다며 형제 국가를 넘어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유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진출을 해야 되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의 일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UAE 방문 기간 동안 방위 산업과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19일에는 한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열고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유영상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국빈 오찬 등을 함께하며 순방 둘째 날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부다비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된 추위가 오늘 아침에는 더 매섭습니다. 밤사이 강원도 대관령 영하 8도까지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2도를 기록했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희 기자, 오늘 아침 상당히 쌀쌀합니다. 현재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패딩을 입어도 추위가 옷깃을 파고들 정도입니다. 시민들도 두꺼운 옷과 목도리 등으로 무장한 채 출근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엔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춘천이 영하 5도, 경북 안동 영하 4도, 인천과 청주가 영하 1도, 대구 영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들 전망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강풍도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서울 3도, 부산 6도 등 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 늦겐 전북과 경기 남부 서해안, 충남 북부 내륙에도 눈발이 날릴 전망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농작물 저온 피해가 없도록 보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아침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네, 어제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전국이 초겨울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영하 8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박선민 기상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침도 굉장히 추웠는데 하루 사이 기온이 완전히 더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추워진 거예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따뜻한 겉옷과 함께 목도리나 장갑, 기마개 같은 방한 용품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추워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낮 11시를 기해서 강원과 충북, 경북, 그리고 부산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2도, 체감온도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갔고요. 파주가 영하 6.5도, 대관령 영하 8.2도까지 떨어졌고 대구 0.9도, 부산 2.9도 등으로 남부지방까지 한기가 유입돼서 춥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서울이 6도, 대관령 0도, 춘천과 청주, 전주가 7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3일 전이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쾌청해서 단풍 구경들 많이 다니실 정도였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왜 이렇게 추워진 거예요?
네, 중국 북부 지역에서의 찬 대륙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 차가운 바람이 유입된 겁니다. 예. 이 고기압을 따라서 불어 들어오는 북서풍으로 인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제 낮보다 점차 추워진 건데요. 전국적으로 한기가 빠르게 번지면서 네. 지역에 따라 눈발이 날리거나 아침 이른 시간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냉해 등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바람도 굉장히 강합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예. 몸으로 느끼는 추위, 체감 기온은 훨씬 더 낮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충남과 호남 서해안, 제주 등에는 순간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태풍급의 돌풍에 예보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부분 해상에는 네. 풍랑특보가 발효됐고요. 파고도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 중심으로 내려진 건조특보도 어제 낮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동부까지 확대됐는데요. 바람이 강한 데다가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눈비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해안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네, 서해안과 제주를 예,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북쪽에서 남한 찬 고기압이 서해안 일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강수량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바뀐다면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이 지역에 올해 첫눈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 건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로 꺼내도 되는 건가요? 어때요? 네, 이번 초겨울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점차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11월 말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1도 안팎으로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한겨울은 12월 중순부터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올겨울 추위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걸로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들쑥날쑥한 기온이 계속되기 때문에 환절기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민 기상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 다시 협의에 나섭니다.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조사 방식과 대상 범위를 두고는 여야의 의견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놓고 날을 세우고 있는 여야. 오늘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나 국정조사 방식을 논의합니다. 양당 원내대표도 수석 회동 이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2+2 회동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안을 잘 아는 국회 법사위가 국정조사를 맡아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상 여지는 남겨뒀지만 필요하면 단독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의로라도 하겠다는 것을 합의하여 이 국정조사를 처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가 아닌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 항소 포기 과정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있는 만큼 정성호 법무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외압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떳떳하다고 한다면 국정조사 특위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오늘 오전엔 정부 과천청사를 찾아 정 장관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여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습니다.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지검장, 올리지 않았던 고검장까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청사로 들어옵니다. 집단 성명 낸 검사장들 평검사로의 정보 추진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 수장으로서 첫 출근인데
여당이 검사장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 아무 말 없었습니다. 오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장 평검사 전보에 관해서 의견 좀 전달하신 게 있을까요? 만나 뵙고 갑니다. 예.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장 18명 명의의 글을 내부망에 올렸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밝혀 검찰 고위직 줄사퇴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선 징계 추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업무상 위법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강등시키겠다고 한다며 어처구니 없는 겁박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의견 표명조차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지시해도 찍소리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전광훈 목사를 첫 소환 조사합니다. 전 목사가 당시 금전 지원 등 배후 역할을 했는지 캐물을 전망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진입해 난동을 부린 폭력 사태. 전무거해. 사태 10개월 만에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전 목사는 특수 건조물 침입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배후를 규명하려고 전 목사 등 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신도 영향력과 금전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유튜버 등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폭력 사태를 교사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국민 저항권이 왕이니까 이걸 이제 집행을 해서 정상화되면은 3개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려줍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 등 관련자 7명 주거지와 교회 담임 목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손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일에는 유튜버 신혜식 씨를 불러 전 목사와 친분이 있는지, 현장에서 폭력 행동을 유도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규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만배 항소 포기, 이재명이 몸통이다! 몸통이다! 항소 외압 범죄비로 정성호는 사퇴하라!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주식을 위해 보존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7,800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목튀를 하겠다고 합니다. 대장동 일당이 뻔뻔하고 당당하게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가 과연 누구의 결정이냐.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 결정할 때 외압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얘기한 거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3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근데 3가지 선택지가 모두 항소 포기더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형식상으로는 노만석 대행이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진수 차관 본인의 결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일 것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국민의힘도 집권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식의 그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여기서 그 대장동 같은 이런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검찰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다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아마 지금 정치 공세성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 부분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대단히 넓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강경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대장동 일대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으로 보세요? 난감하려나요? 그렇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여파가 민주당에 부정적으로 오잖아요. 항소 포기가 마치 범죄자들의 배를 불려준 것 같은 정서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또 강화시키는 이미지가 돼버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양반이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왜 하락을 했느냐? 항소 포기 여파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은 어떻게 들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그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론조사상으로 굉장히 좋은 지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다는 거는 부동산 정책의 어떤 그런 부분과 지금 항소 포기에 대한 어떤 국민 정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조정 국면으로 가 있고 경고 사인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국민들도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겠습니까? 이미지적으로는 좋다고 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서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뭔가를 보호하기 위한 느낌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될 어떤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또 강공 드라이브로 해소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전략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폭넓게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문제는 남욱 변호사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영학 회계사라든지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에도 추징보전 해제 이어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 기조가 AI 뭐 이런 걸 강조하니까 AI 기업에서 재벌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결국 범죄 수익으로 재벌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남욱 씨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이 그 테란로 옆에 사뒀던 300억짜리 땅이 지금은 500억이 되었고 그리고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항소 포기를 하니까 이제 드디어 나의 족쇄가 열리는구나 하면서 이거 팔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500억짜리에 대해서 팔아도 남는 것이 결국은 470억 정도 갖고 나면은 나머지 거의 7천억 원에 관한 것은 그냥 자유롭게 이제 다 쓸 수 있도록 된 거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8년형 받았는데 2심 가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리미리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욱 씨뿐만 아니고 지금 그 김만배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도, 서대문구, 목동에 줄줄이 어떻게 보면 핵심 요지의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것이 부동산이 2배, 3배까지 늘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이 그 대장동 돈뿐만 아니고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재산이 수십 배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막을 방법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박범계 의원은 법원이 안 풀어준다고 하는데 안 풀어주는데 그 방법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짚어주셨는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 뭐 법무장관도 지내시고 판사도 역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동결 재산을 풀어달라는 남욱 변호사의 요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뭐 받아들이고 말고 할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한 거예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일단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남욱 변호사가 뭐 해제 요청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뭐 그쪽의 주장일 뿐이고 일단 법원이 해제 요청을 받아들일지 뭐 선고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도 2007년에 뭐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을 때도 추징금을 늘리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을 그때 감형을 하면서 추징금을 늘리는 항소심에 대해서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나왔었고 결국 불이익변경 금지라든지 이런 주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도 법리적으로 검찰과 법원이 다 고려를 할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성남시에서 지금 가압류 자체를 좀 선제적으로 하고 또 그 액수 자체도 좀 늘려보겠다, 뭐 이렇게 청구하는 액수도 늘리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언을 한 만큼 민사적인 절차에서도 좀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익 몰수나 뭐 이익을 추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방법이 열릴 거다라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형사적으로 할 때 거기에 법원 수수료, 인지인대 송달료가 듭니까? 제로입니다. 그런데 민사적으로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만 7천억 원 청구할 경우에는 피 같은 혈세가 법원의 인질의 송달료만으로도 2억 5천 내지 3억 원 정도 들고 가압류할 경우에 그냥 합니까? 가압류할 때에 보증보험 증권을 끊는 그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변호사 비용까지 다 드는데 그 혈세 누구 돈입니까? 쓸데없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그와 같은 비용이 계속 드는데 그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한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항소했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갈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의문은 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국민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을 잘 못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포장을 하는 것도 국민들한테는 피로감으로 나중엔 다가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정서적으로 유리한 건 맞지만 예. 사실은 검찰이 추징액을 특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추징을 청구한 것도 7천억이 아니라 2천억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너무 부풀리는 식으로만 하면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금은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항소 포기 후폭풍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만석 대행의 후임인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첫 출근을 하고 정성호 장관과 면담을 가졌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집단 성명낸 검사장들 평검사로의 전보 추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 범죄에 있어도 검찰별 협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검사장 분들 그 징계구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뭐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뭐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검찰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사장 2명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요. 줄사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항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항명이 되려면 명령을 거역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명령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명령이 없는데 무슨 항명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관한 검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평검사까지 이제 반발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반발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2명의 그 검사장이 사표를 냈죠. 이 사표 낸 거는 일종의 뭐 소극적 저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 뭐 줄사표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남아있는 사람도 그 불만은 여전히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 적극적 저항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진짜 검사장 강등을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서 이제 법률적 다툼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렇게 되면 제가 물어본 법조계 인사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아마 행정소송에서 검사들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 검사 지금 검찰이 안정될 리가 없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했지만 지금 안정을 해치는 그런 행동을 이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안정 외친다고 과연 해결이 될까? 아마 계속 불안한 그 검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도 법무부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저런 조치를 정말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 생각하는데 요새 정치권이 강성 팬덤을 중심으로 그리고 분열과 갈등과 분노를 조직화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정치인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바탕이 되는 논리는 그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둘뿐이 없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걸 논리로 삼고 있는 건데 근데 그 검찰 조직 내에 직무와 직위가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습과 통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징계적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나 이런 판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이 독점적 권력의 우려 이거를 좀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좀 저는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시도한 사실상의 독점적 권력 행위, 그 불법 계엄이라든가 내란 혐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은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점적 권력 행위로 보여지지 않게 민주당이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대장동 1심 재판의 핵심 증거였죠.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결국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벌써 공소 취소 결정을 했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딱 두 곳에 대한 정영학 녹취록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뭐죠? 113시간, 거의 10GB 분량에서 딱 어떻게 보면 정재창이란 것을 실장으로 그리고 또 위례신도시를 어떻게 보면 윗선이다라고 했다는 것은 1초 1초. 한마디로 99.99%가 사실이라는 것을 거꾸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다 인정을 했다는 했었죠. 부분을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꾸로 민주당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변호인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록을 유죄 증거로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검찰이 유죄로 어떻게 보면 증거를 조작했고 법원도 조작된 증거를 다 알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까? 그러면 사법부도 한번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13시간 분량의 어떤 그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남부지검 검사장으로 어떻게 보면 임명을 했던 이른바 친민주당 성향이다라고 평가받는 남부지검 김태훈 검사장 때 작성했던 것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민주당은 남부지검 검사장도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유죄로 검사를 징계하겠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지금 현재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연목구어 항소심 가서 이것이 결국 무죄로 어떻게 보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법조인의 감각으로서는 지나치게 침소봉대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역풍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장윤주 변호사님한테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동규 씨와 남욱 변호사 간의 새로운 녹취록도 공개가 됐잖아요. 이게 앞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만배 씨 간의 사면 교감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고 반박을 했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새롭게 공개된 녹취에선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관련자들의 녹취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전문 진술의 또 그런 성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녹취에서 사실 이 민간업자들이나 또는 관련자들이 나눈 대화 자체가 이 사건을 뒤집는 본질적인 얘기가 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가 이루어진 시기라든지 그리고 녹취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나 어떤 정황 이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얘기가 나왔던 그 대통령이라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겠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거겠느냐 이것을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녹취록을 두고서도 진영 간의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형사 재판에서의 본질적이거나 사건 전체를 가르는 어떤 핵심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민심의 척도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보고 뭐 요즘 언론에서 딴지일보에 뭐 게시판에 글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10년 동안 1,500번 썼습니다. 평균 이틀에 한 번꼴 썼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입니다. 거기에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자, 다른 일보들도 많은데 딴지일보를 콕 집어서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딴지일보가 1998년인가 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인터넷 매체죠. 예. 아마 정청래 대표 말대로 만약에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면 지금쯤 딴지일보가 유력 매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랬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거는 그만큼 민심이 딴지일보를 거부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소수의 그 독자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거의 30년이 다 되도록 그냥 소수의 독자층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건 다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자, 정청래 대표는 거기에 이제 그 독자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뭐 10년 동안 그 굉장히 많은 이틀에 한 벌꼴로 뭐 거기에 글을 썼다고 하니까 본인은 그 독자층인 건 분명하지만 그 독자층이 민심의 그 공감대를 얻는 데에는 제가 보기에 객관적인 지표들이 실패한 것 아니냐. 그럼 실패한 걸 민심의 척도라고 하는 집권당 대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대단히 의문입니다. 김상일 대표님, 저런 말을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내 정치하는 법만 가르치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은 집권 세력이 될 자격은 저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집권을 하면 야당과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국민 통합을 해야 되고요. 갈등과 혐오를 줄이고 그다음에 사회의 상호 신뢰를 증진시켜서 발전된 선진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면 진영 감정만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역 감정을 넘어서는 갈등 요소인 진영 감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상호 신뢰는 다 사라지고 분열과 분노, 갈등, 혐오 이런 것만이 남는 사회로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집권당 대표로서는 좀 부적절한 강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논평에서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거론된 걸 두고는 국가 실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핵 추진 잠수함 보유가 현실화한 데 대해서도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강남 파락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몸에 담배로 화상을 입히거나 교실에서 권투 스파링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교실 뒤편에서 두 남학생이 권투 장갑을 낀 채 맞붙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학생이 주로 공세를 취하지만 회색 옷을 입은 학생도 지지 않고 펀치를 냅니다. 회색 옷은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글러브를 꼈습니다. 서울 강남 파락군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은 약 3년간 집단 학교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학교 폭력을 주도한 이모군 등은 피해자 팔에 담배로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정신도 또 성적도 자기 미래도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피해 학생은 이군을 포함해 9명을 학교에 신고했지만 학폭위는 4명에게만 접촉 금지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생과 재활을 강조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춤이 나왔다는 거는 아니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이후 이군 측은 학폭을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TV조선은 왜 4명만 징계했는지 물었지만 해당 학교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의 결정에 불복해 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9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우미건설 등이 실적 없는 계열사에 5천억 원에 가까운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사 직전에 건설 면허를 딴 계열사도 있었고 실적이 전무했던 회사가 순식간에 중견 건설사로 발돋움한 곳도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송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미의 계열사인 명산건설은 지난 2020년 인천의 아파트 단지 공사를 따냈습니다. 별다른 실적도 없고 공사 직전에야 건설 면허를 따냈지만 큰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시행사가 우미의 또 다른 계열사인 우미산업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인 밀어주기를 한 겁니다.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거나 심지어 시공사들이 수행하여야 할 계약서 작성, 공정관리, 하드웨어 업체 선정 등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미건설 등은 2017년부터 5년간 이렇게 계열사 5곳에 5천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당시 정부가 공공택지의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 참가 기준을 3년간 300세대 시공 실적 있는 업체로 제한하자 실적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맞춘 뒤에는 다시 벌떼 입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총수 2세 회사인 우미 에스테이트는 설립 4개월 만에 800억 원대 공사를 따냈고 매출이 거의 없던 시무종합건설은 시공능력 평가가 4,256위에서 25위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공정위는 우미를 부당지원 행위 혐의로 과징금 48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우미건설 측은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도인 순례객을 태운 버스가 유조차와 충돌해 4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베트남 중부에서는 산사태로 관광버스가 매몰돼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로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리 위 차량 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 메카에서 메디나로 향하던 버스가 유조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1명을 제외한 45명이 숨졌는데 희생자 대부분은 인도에서 온 순례객이었습니다. 충돌 직후 두 차량 모두 화염에 휩싸이며 대부분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애도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 가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로 쏟아져 내린 흙과 바위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밤 베트남 카인호아성 칼레 고개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지나가던 관광버스가 매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칸레 고개는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이어진 경관 명소로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우기에는 산사태 위험이 커 우려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태풍 갈매기의 영향으로 11월 내내 폭우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광화문 상공에 직접 드론을 띄워 담아본 경복궁과 청와대 일대의 모습입니다. 짧았던 가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울긋불긋했던 단풍잎이 바람에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의 막바지 가을 풍경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지난주 광화문 광장 150m 상공에서 바라본 경복궁의 모습입니다. 가을 햇살을 받은 청와대의 기와가 유독 푸른 모습인데요. 경복궁 담장 주변에는 노란 은행나무와 붉은 단풍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날 경복궁을 찾은 방문객들은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하늘에서 바라본 경복궁이 참 이색적인데요. 앞으로 이런 사진을 담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네, 지난 3년 동안 열렸던 광화문 일대 하늘이 머지않아 다시 닫힐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광화문 일대 비행 금지 조치가 완화됐었는데요.
그동안 사전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광화문 상공에 드론을 띄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 복귀를 예고하면서 보안을 위해 다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늘에서 바라보는 경복궁의 아름다운 풍경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면서 어제부터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졌는데요. 동쪽 지역 곳곳에는 한파특보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영하 2도, 최저 체감온도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요. 대관령은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찬바람도 쌩쌩 붑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서해안과 제주, 경북을 중심으로 순간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강원과 경북 동쪽 지역은 대기가 갈수록 메마르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날은 추워도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충남과 호남 서해안, 제주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1.8도, 대전 영하 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 6도, 청주 7도, 광주 9도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부터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